1달러짜리 주식으로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투자자를 속였고 그들의 노후 자금과 생활비를 몽땅 날려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은 형량은 고작 22개월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는 자신의 범죄를 책으로 썼고 그 책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됐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를 연기했고 전 세계 관객들은 그의 사기극에 환호했죠. 피해자들은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정작 사기꾼은 지금 동기부여 강연으로 억대 연봉을 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던 벨포트. 사람들은 그를 월스트리트의 늑대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한 남자가 미국 전역을 상대로 사기를 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벌은커녕 더 큰 부와 명성을 얻게 됐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2년) 뉴욕 퀸즈의 베이사이드라는 동네에서 조던 벨포트가 태어났는데, 이 지역은 전형적인 중산층 유대인 커뮤니티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과 소박한 삶을 꿈꾸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던은 달랐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고 16살 때 이미 사업가 기질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그 해 여름, 조던은 해변에서 이탈리안 아이스를 팔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특별한 전략을 썼습니다. 손님에게 하나 값에 2개를 주면서 대신 친구 3명한테 소문을 내달라고 했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바이럴 마케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략이 먹혀서 그 여름 한철에 무려 2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보통 16살짜리가 2만 달러를 벌면 뭘 할까요? 당연히 차를 사거나 놀러 다니는 데 쓰겠죠. 그런데 조던은 그 돈으로 치과대학에 등록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치과 의사는 고소득 전문직의 대명사였거든요. 하지만 입학 첫날, 학장이 강당에서 한 말이 조던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학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돈 벌려고 여기 왔으면 잘못 찾아온 겁니다. 조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이고는 강당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남의 이나 만져주면서 돈을 벌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저 부자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고, 치과대학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치과대학을 때려치운 조던이 선택한 다음 사업은 의외로 정육업이었는데, 대학 졸업 후 그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고기와 해산물을 파는 방문 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트럭도 없고 창고도 없이 그냥 차 뒷좌석에 냉동고기를 싣고 다니면서 팔았던 거예요. 미국 농무부 인증 프리미엄 등급이고 급속 냉동이라 신선하며 동네 정육점보다 싸다고 설득하면서 한 달에 10만 달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문제는 배송이었어요. 제대로 된 냉동시설이 없다 보니 고기가 상하는 일이 잦았고 배송은 늦어지고 미수금은 쌓여갔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사업은 파산했죠. 하지만 조던은 이 실패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는데, 그건 바로 상품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든 서핑보드든 주식이든 자신은 무엇이든 팔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상품의 품질이 아니라 말빨이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그를 월스트리트로 이끌었습니다. 조던은 LF 로스차일드라는 정통 증권사의 신입으로 입사했는데, 이곳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브로커들이 영업 실적을 채우면서 화장실에선 코카인을 흡입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1980년대 월스트리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조던은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브로커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파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1987년 10월 역사적인 사건이 터졌는데 바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폭락했고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으며 브로커들은 떨어지는 시세 화면만 멍하니 쳐다봤죠. 조던도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조던은 오히려 기회를 봤어요. 그가 발견한 건 페니 스톡, 즉 1달러 미만의 초저가 주식이었습니다. 정식 거래소가 아닌 핑크시트라고 불리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인데, 제대로 된 브로커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쓰레기 주식들이었어요. 규제도 거의 없고 유동성도 형편없었지만 여기엔 마법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50%에 달하는 수수료였죠. 일반 주식의 몇 배나 되는 수수료를 챙길 수 있었던 겁니다. 조던은 전화기를 들었고 네브래스카에 사는 평범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클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회사는 지금 작습니다만 가정용 오락산업 전체를 뒤흔들 기술을 갖고 있어요. 상장 전 단계라서 월스트리트 큰손들도 아직 이 회사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차리는 순간 주가는 폭등할 겁니다. 지금 일 달디에 들어가시면 6개월 후엔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하시는 게 아니라 하와이 별장에서 전화하시게 될 거예요. 상대방이 회사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조던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회사를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수익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똑똑한 돈은 대중이 눈치채기 전에 움직이거든요. 선두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1년 뒤에 포브스 기사 보면서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이 한 통의 전화로 조던은 $4,000를 벌었습니다. 1989년 조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는데 데니 포럿이라는 인물이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롱아일랜드 출신의 데니는 술을 달고 살았고 마약도 했으며 교양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영업 실력만큼은 천재적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출신도 아니었고 때로는 같은 행성 사람인지도 의심스러웠지만 중요한 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던은 데니에게서 세 가지를 받는데 굶주림과 충성심 그리고 거리낌 없음이었죠. 조던에게 비전이 있었다면 데니에겐 혼돈이 있었고 이 둘이 합쳐지면서 위험한 조합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에서 스트래튼 오크몬트라는 회사가 태어났습니다. 스트래튼 오크몬트라는 이름은 마치 100년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금융회사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쇼핑몰 한 구석에 있는 허름한 사무실이었어요.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책상들은 제각각이었으며 규제 감독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초기 직원들도 금융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바텐더였고 대학 중퇴자였으며 동네 건달들이었죠. 조던은 경력을 원한 게 아니라 배고픔을 원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직선 설득법이라는 자신만의 영업 기술을 개발해서 직원들을 훈련시켰는데 이건 고객의 망설임을 밀어붙이고 의심을 잠재우며 전화 받는 순간부터 수표 보내는 순간까지 일직선으로 몰아가는 심리적 압박 기술이었습니다. 곧 사무실은 특유의 리듬을 갖게 됐는데 빠르고 시끄럽고 중독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렸고 주문은 끊임없이 들어왔으며 에너지는 폭발적이었고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죠. 그리고 돈도 함께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스트래튼의 진짜 무서운 점은 어떻게 파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파느냐였어요. 그들은 월스트리트가 무시하는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은퇴한 노동자, 절박한 부모들, 소외된 투자자들이었죠. 스트래튼은 이들에게 희망을 팔았는데 그 희망은 긴급함으로 포장됐고 거짓 확신으로 치장됐으며 지어낸 전망으로 뒷받침됐습니다. 처음에는 실체도 없는 페니 스톡을 팔았는데 보도자료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의 주식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사기 수법도 진화했습니다. 이제 가짜 회사가 아니라 진짜 기업 공개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식은 이랬습니다. 먼저 싼 값에 대량의 주식을 사들이고 그 다음 영업부서 전체를 동원해서 그 주식을 띄우는 겁니다. 전화에 전화를 거듭하고 약속에 약속을 더하면서 인위적인 흥분을 만들어내면 주가가 치솟았고 그 순간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전부 팔아치웠죠. 남은 건 종이 조각을 들고 있는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펌프 앤 덤프, 즉 부풀리고 빠지기 수법인데 스트래튼 오크몬트에서는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 되자 스트래튼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단순한 증권사가 아니라 하나의 놀이동산 같았어요. 사무실은 울려대는 전화기와 에어혼 소리, 넘치는 테스토스테론과 $2,000짜리 양복들로 가득 찼고 콧불 쏘도 죽일 만큼의 마약이 돌아다녔습니다.
조던은 공포와 충성심이 통화 단위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실적이 좋은 직원은 왕족처럼 대접받았습니다. 보너스 수표와 휴가, 심지어 롤렉스 시계를 사무실 건너편으로 던져주기도 했죠. 반면 실적이 나쁜 직원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고 즉시 잘렸으며 몇 시간 안에 새 사람으로 교체됐습니다. 파티는 상상을 초월했는데 회의실에 스트리퍼가 들어왔고 샴페인이 팩스 기계 위로 넘쳤으며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위에서 코카인 라인을 그었습니다. 신성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구도 회사 차도 심지어 소화기도. 누군가는 소화기에 휘핑크림과 테킬라를 채워 넣기도 했죠. 조던은 공식적으로 아르마니를 입은 컬트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는 헬리콥터를 샀고 아내의 이름을 딴 요트를 소유했으며 대저택들과 람보르기니들과 롤렉스들을 수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같은 설교를 반복했는데 성공이 전부다. 이기지 못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스트래튼 오크몬트는 번창하고 있었어요. 회사들을 상장시키고 수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회사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전부 연기와 거울이었죠. 진실을 팔 수 없을 때 꿈을 팔면 되고 조던 벨포트는 정확히 그렇게 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1994년이 되자 스트래튼 오크몬트는 정점에 있었지만 동시에 구조물은 썩어가고 있었어요. 회사의 기업 공개 모델은 공격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점점 더 무모해졌습니다. 같은 전략이었죠. 주식을 과대 포장하고 꿈을 과대 판매하고 현실이 따라잡기 전에 빠져나가는 것. 하지만 이번엔 그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의심스러운 서류들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여갔는데 7달러에 산 주식이 30센트로 폭락한 사람들의 항의였죠. 내부적으로도 일부 브로커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없고 제품도 없고 때로는 전화번호도 작동하지 않는 주식을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경영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든지 나가든지. 회사가 성장하는 동안 돈을 숨기는 일도 점점 복잡해졌어요. 수백만 달러가 복잡한 페이퍼 컴퍼니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계좌는 영국에 있는 조던의 이모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다른 계좌들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 이름으로 제네바에 숨겨져 있었죠. 한때는 운반책을 이용해서 돈을 옮기기도 했는데 가정부가 브래지어 안에 현금이 든 봉투를 숨겨 나른 적도 있었습니다. 조던은 이걸 자산보호라고 불렀지만 FBI는 돈 세탁이라고 불렀어요. 회사 내부 상황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보상이었던 마약이 이제는 필수가 됐거든요. 퀘일루드가 말을 느리게 만들면 코카인으로 다시 속도를 올렸습니다. 영업 전화 중에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 브로커는 영업장 바닥에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죠. 수수료나 여자 문제로 주먹 다짐이 벌어졌고 최소 2명의 직원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조던 자신도 회사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파탄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파 쿠션 사이에서 알약을 발견했고 욕실에서 주사기를 찾아냈죠. 조던은 퀘일루드에 취한 채로 페라리를 몰다가 기둥에 들이받았는데 조수석에는 3살짜리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트 사건이 터졌어요. 1996년 6월 선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던은 폭풍 속에서 이탈리아에서 사르디니아로 항해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취해 있었고 마약에 절어 있었으며 아무것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확신했죠. 나오미호는 지중해 한복판에서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는 조던과 딸, 그리고 200만 달러 상당의 보석과 마약이 있었어요. 결국 이탈리안에 구조됐고 요트는 파괴됐습니다. 조던은 살아남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뭔가가 죽었죠. 뉴욕으로 돌아온 조던을 기다리고 있던 건 점점 좁혀오는 포위망이었습니다. 포브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들이 캐묻기 시작했고 전직 직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FBI 금융범죄과의 그레고리 콜먼이라는 수사관이었습니다. 콜먼은 위험 신호를 본 게 아니라 피냄새를 맡았어요. 그는 조용히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래튼의 콜드콜 스크립트를 입수했고
송금 기록에 소환장을 보냈으며 신고된 소득과 맞지 않는 부동산 구매 내역을 추적했죠. 조던이 5만 달씩 자기 앞 수표로 현금을 인출해서 카지노와 화랑을 통해 세탁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콜먼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고 결국 조던도 알게 됐습니다. 조던이 모르고 있던 건 자기 직원들 중 일부가 이미 넘어갔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명은 별건 사기 혐의로 잡혔고 다른 한 명은 안 준 보너스 때문에 열받아 있었죠. 그들은 녹음 장치를 달았고 통화를 녹음했으며 서류 폴더를 넘겼습니다. 열기가 올라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배를 버렸는데 도덕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1996년 10월 연방수사관들이 스트래튼 오크몬트를 급습했습니다. 해 뜨자마자 들이닥쳤죠. 전화기가 책상에서 뜯겨나갔고 서류함이 비워졌으며 하드 드라이브가 복사됐습니다. 직원들은 신문을 받았고 누군가는 서류를 변기에 버리려 했고 다른 누군가는 파쇄된 계약서가 든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 잡혔어요. 상관없었습니다. FBI는 필요한 걸 다 확보했거든요. 하지만 조던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어요. 1997년 초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돈을 옮기지 말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 그는 200만 달러를 스위스로 송금했습니다. 그 거래는 추적됐고 관련 대화는 녹음돼 있었죠. 이 단 한 번의 송금이 모든 걸 풀어버리는 실마리가 됐습니다. 추격전은 끝났고 추락이 시작됐어요. 1998년 말 벨포트에게는 더 이상 수가 없었습니다. FBI에게는 녹음 파일이 있었고 증권거래위원회에게는 서류가 있었죠. 콜드콜과 거짓 약속으로 세운 제국이 마침내 무너진 겁니다. 이제 그의 차례였어요. 그는 연방교도소에서 최대 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신사기, 증권사기, 돈 세탁 혐의만으로도 그를 매장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조던은 자신이 늘 해왔던 걸 했습니다. 팔았어요. 주식이 아니라 정보를. 그는 배신했고 협조했으며 녹음 장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한때 그를 숭배하던 사람들이 영수증처럼 넘겨졌죠. 30명 이상의 직원이 기소됐습니다. 브로커들, 파트너들, 친구들이었어요. 일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스트래튼에 입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던에게서 영업을 배웠고 그의 플레이북을 따랐으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일부는 조던보다 더 오래 복역했습니다. 조던은 최소 보안시설에서 22개월을 받았어요. 담장도 없고 감방도 없었으며 교도관들은 총도 안 들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테니스를 치고 오후에 웨이트를 들었으며 밤에는 글을 썼죠. 거기서 치치엔 총의 코미디언 토미 총을 만났는데 그는 봉 온라인 판매 혐의로 복역 중이었어요. 조던은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약, 요트, 현금 봉투,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짓말까지. 토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재미있어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써. 그래서 조던은 썼습니다. 2007년 그는 월스트리트의 늑대를 출판했는데 고백서라기보다는 승리의 행진 같은 회고록이었어요. 사과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요트와 난교와 사기와 농담뿐이었죠.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영화 판권을 팔았고 속편도 썼어요. 2013년 마틴 스코세이지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걸 세계적인 블록버스터로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했던 바로 그 남자가 이제 대형 스크린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죠. 관객들은 웃었고 비평가들은 박수쳤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조던 벨포트는 팝컬처 아이콘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은 영화 계약을 받지 못했어요. 종결도 얻지 못했죠. 대부분은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은퇴 자금을 잃은 선생님, 평생 저축을 투자한 참전 용사, 대박을 위해 집을 담보로 잡힌 가족들, 그들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조던에게 1억 1천만 달의 배상금을 명령했습니다. 오늘까지도 극히 일부만 지급됐어요. 나머지는 해외 계좌와 부동산 신탁과 법적 허점 속으로 사라졌죠. 그는 노력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요. 하지만 조던은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그는 동기부여 강연자이자 영업 코치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입니다. 성공을 팔고 윤리를 가르치며
전 세계 무대에 서죠. 늑대라는 이름을 흉터가 아니라 훈장처럼 달고 다닙니다. 그는 정의를 피한 게 아니라 정의를 팔았어요. 22개월을 책 계약으로 바꿨고 사기를 명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박수쳤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웠던 건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가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가 빠져나간 건지도 모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그가 처벌받길 원한 게 아니라 그가 되고 싶었으니까요.